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최희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에선 주택정책과 전문성 검증을 위한 질문이 이어졌고 최 후보자 청문회에선 자녀 티켓 취업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논란이 됐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4개월 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출범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6명씩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의장이 니코쇼르 다니엘단 루마니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방산과 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여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살펴보고 국토부,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핵심 쟁점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국회가 오늘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습니다. 먼저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앞으로의 주택정책 방향과 후보자의 전문성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김윤덕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627 대출 규제가 적절했다면서도 충분한 주택 공급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 등으로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공급 불안을 해소하고 여당은 김 후보자에게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의 공급 총량을 총망라한 계획과 실제 달성률을 관리하는 자료가 꼭 필요하다. 막연한 대책 말고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집행을 하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은 맞춤형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627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출 규제로 집을 못 사고 그런데 정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수요자들은 또 정부 대책도 대출을 못하게 하면 어디 가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시겠다는 겁니까? 후보자의 전문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를 아우를 만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리더십과 역량이 충분하다고 엄호했습니다. 주로 새만금 사업, 새만금 신공항, 호남 고속철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발언이 빈도수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토교통부 전체에 속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국토부 직원들의 사이가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과 국토 균형 발전의 주무부처로서 국토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우리 김윤덕 후보자가 지명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후보자가 수억 원의 자녀 전세금을 현금으로 지원했다며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는데 후보자는 의도적인 세금 회피의 목적은 없었지만 채무가 정확히 신고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자녀 티켓 취업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은 자녀 티켓 취업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가 대표로 재직했던 네이버 미국자 회사에 자녀가 취업했던 것을 두고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770억 원의 자금이 네이버 100%로 지분 출자된 그런 대단한 법인에 덜컥 합격을 하고 거기서 영주권을 취득하자마자 2달 만에 퇴사했다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그냥 마케팅 책임자로 저렇게 갔는데 이거 국민들이 보기 이상하지 않을까요?
민주당도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야 자녀에 관한 의혹을 벗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여당 의원이지만 야당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지나치게 어떤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에 관계된 것이라고 비유할 생각이 없어요. 미국 그 회계법인의 졸업 전에 취업이 확정이 돼 있었다거나라고 하는 자료를 내면 될 거 아닙니까? 최희영 후보자는 취업이 예정됐던 미국 회계법인 대신 자녀 본인의 관심 분야에 따라 직장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지원한 것도 나중에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8월 달에 글로벌 회계회사에 들어가는 줄만 알고 있었고요. 예정돼 있는 회사보다 이쪽에서 일을 하는 것이 첫 직장인데 자기의 꿈을 펼치고. 국민의힘은 또 최 후보자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승인되기 직전 장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두고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했고 거주하던 주택과 붙어있던 땅을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도 후보자의 토지 매입 시점과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발표 사이 8년의 시차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업인 출신이 문화정책을 주도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최 후보자는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고 국제 경쟁력이라고 강조한 최 후보는 장관이 되면 역량과 전문성을 살려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한규미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수로 각 6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했는데 소수당은 빠져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여야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2개월 만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윤리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되는데 향후 본회의 표결을 거쳐 발족하게 됩니다. 다만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비교섭단체 몫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6인, 더불어민주당 6인 이렇게 적시해서 올라오는 거는 비교섭단체가 윤리특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운영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닌 여야 각 6명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수정안에 대해 거수 투표를 진행했지만 부결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양당이 합의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리특위 구성이 시급하니 일단은 뭔가 합의하지 않으면 이게 한 발짝도 진행될 수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1당과 2당이 동수로 이렇게 구성했다 이런 양해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많은 사건을 계속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동수로 가자고 대승적인 합의를 했고 이번에 구성되는 윤리특위의 활동 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한편 국회 운영위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개선소위로 회부했습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분리해 검증하는 개정안과 국가기밀외에는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을 다음 주에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혁 입법 추진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파업에 대한 회사 측의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환노위를 통과했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 3법과 양곡관리법 등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에 막힌 법안들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복합적 위기, 민생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법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빠른 집행도 중요한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민생개혁 입법의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적인 처리라며 입법 독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여야 간 최소한의 신뢰마저 내팽개친 기만적인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내용은 이번 달 초 여야가 추가적 협의 과정을 거치기로 해놓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면허법이라고 지적하며 노사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큽니다. 그 결과는 여야 합의 없이 반시장 입법을 강행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다음 주 내내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필리버스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이승지입니다. 네, 이슈픽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이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리포트에서도 노란봉투법 이슈를 이제 전해드렸었는데 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8월 4일 본회의 때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놨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어제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의 핵심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면 결국 사용자 범위 확대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적지 않은 기업들은요, 현재 일을 하청을 주면서 이 하청 소속 기업 노동자과의 교섭에 대해서는 이 우리 원청 기업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면서 원청의 책임을 빠질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서요, 하청 소속의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쟁의의 대상 범위도 확대를 합니다. 기존에는 이 근로조건의 결정이다라는 문구에 한해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까지로 확대를 했습니다. 즉, 지금은 임금 협상이 결렬됐을 때만 대해서 하청업체를 상대로 파업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면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공장의 해외 이전 등을 이유로도 파업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책임도 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또 근로자가 아닌 외부인도 이 노사 협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점도 노조의 목소리가 개정안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재계에서는 이제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더 센 노란봉투법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 특히 이제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도 이제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일단 이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또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협회 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까지 이 경제 8단체가 어제 곧바로 이 공동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이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넘어 이 참당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재계는 이 기업의 목소리도 듣겠다라고 해놓고 어제 하루 만에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를 연달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즉 유럽 기업들의 목소리를 내는 이 단체 역시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이 해외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에서 해당 기업들이 철수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교섭을 거부할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한 건데요. 이에 국민의힘 다음 달 4일 본회의 때 필리버스터로 이를 저지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부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7월 임시국회 때 만일 처리를 못하더라도 이후에 통과될 가능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8월 2일에 민주당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명성 경쟁을 이제 벌이고 있는 양상인데 먼저 그 사법부를 상대로 한 민주당 대표 후보들의 이제 발언이 속속 이제 이어지고 있네요. 네, 특히 특별 재판부를 이제 설치한다든가 또 이제 법관 외부 평가제를 하겠다. 이런 이 법원을 상대로 한 개혁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권이 출범한 뒤에 검찰 개혁이 초반에 화두가 됐다면 지금은 이 법원 개혁이 민주당의 주요 아젠다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8.2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이 지점에서도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려야 된다라고
최근에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됐던 정청래 후보는 이 28일 법관이 외부 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회에서 5명을 추천하고 이 법률가 단체에서 5명을 추천하고 법원 내부에서 5명으로 구성된 용 15명의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선하는 내용인데 이 중에 국회 몫은 이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행 구조로는 민주당이 다수를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이 법관 근무 평정을 맡고 인사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박찬대 의원은 법을 왜곡하는 판사를 처벌하겠다면서 법 왜곡죄 신설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판사가 위법 또는 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왜곡해서 판결 또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이나 김계현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된 것에 대해서 판사처벌법 또 사법개혁으로 법비를 청산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최근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을 했죠. 그리고 당대표 후보들까지 나서서 법원 개혁안을 제안하는 것을 놓고 이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강성당원 맞춤형 선거 전략이다라는 평가도 함께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3심제인데 법원의 그 3심을 넘어서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 자체를 헌법 소원 대상으로 하는 재판 소원, 이른바 이게 이제 4심제 아니에요? 사실상의 4심제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네요. 민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더불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 김상한 헌법재판소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말씀하셨던 이 재판 소원에 대해서 김상한 이 소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네. 여권과 헌재가 법원 이에 헌재 판단을 한 번 더 받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법 쪽에서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시작은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고 또 이후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부터 이 민주당과 사법부의 관계가 좀 틀어진다라는 평가가 나왔거든요. 특히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대북 송국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현재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겨냥해서 종전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면 정치검찰의 공범이 되고 진실을 밝힌다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최근에 지적을 하는 등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과한 게 아니냐라는 반발이 법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호준석 대변인도 이 민주당이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 직접 당사자들을 향해서 본인들 입맛에 맞는 증언을 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사법체계를 무력화시키려는 속내를 드러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법원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인사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국회 추천 인사가 법원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삼권 분립이 침해되는 소지가 있다라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네. 결국 비상계엄부터 비롯된 수많은 이슈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결국 그 시선의 차이에서 비롯된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사건에 대해서 판단이 나오지 않고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형사사건들과 동일한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라는 법원과 이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시선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당과 사법부의 입장 차이는 여름이 끝나면 시작될 국정감사 때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법원의 이제 확정 판결은 재판 소원의 이제 기존의 대상이었는데 이걸 이제 1, 2심까지 좀 확대해서 이런 판결도 재판 소원에 가능하게 하려는 이런 움직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헌재가 대법원의 판단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가 지금 여당과 또 김상한 헌법소장이 했던 얘기고요. 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3심제를 유지해야 되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 좀 첨예하게 다른 상황입니다. 네,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한한 객원 기자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방산,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 의장은 우리나라와 루마니아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공감을 표하며 양국 간 소통과 교류는 특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정연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니쿠쇼르 다니엘 단 루마니아 대통령을 만나 올해 수교 35주년을 맞은 한국과 루마니아의 역사적 공통점에 주목했습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이 외세 침략에도 정체성을 지켜낸 것처럼 루마니아 역시 국가의 정통성과 주권을 지켜왔고 양국 모두 지난해 말 어려웠던 국내 상황 속에서도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며 신정부를 출범시킨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우 의장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에너지, 인프라, 방산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 방산 산업으로 루마니아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체르나보더 원전 1호기 설비 개선 사업 등에 따라 루마니아에 진출하게 될 우리 기업 인력의 체류와 안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고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우 의장은 루마니아 동포와 경제인 대표들도 만나 격려했습니다. 우 의장은 루마니아 동포 사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외교관으로서 양국 관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루마니아 고위 인사들을 만나면서 앞으로 우리와 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가자라고 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부와도 잘 상의하고 또 국회는 국회대로 잘 뒷받침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소위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고 양곡관리법과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가격안정제는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힘과 진보당은 가격 안정제에서 평형 가격에 따라 기준 가격을 정하는 조항이 빠지는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도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세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조세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 후 특위위원장에 3선 김영진 의원이 간사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곳간이 거덜났다며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조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광복절 80주년 행사에 진행되는 국민임명식 행사에 혈세를 써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대선 이후 취임식도 열었고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는데 무슨 임명식을 또 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추락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시점이고 수많은 독립투사와 애국지사들의 헌신을 기리는 날에 임명식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7월 29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막판 협상 카드입니다. 올해인 오는 31일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막판 관세 협상을 앞두고 통상 협상 카드로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이목이 집중됩니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미국이 추진 중인 해군력 증강과 조선 산업 재건 과정에서 한국이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담은 내용인데요. 지난 25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제안을 했고 미국 측이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스가의 이제 대략적인 내용은 우리가 수십조 원어치의 어떤 굴지의 조선소들이 미국에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미국의 조선업의 부활에 우리가 기여하겠다. 미국의 제조업 부활 그리고 특히 조선업에 대해서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마스가는 국내 조선업체들의 미국 현지 진출과 한국 정부의 금융 지원이 골자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부가가치 선박과 해양 플랜트 등의 기술과 인력을 보유한 몇 안 되는 나라인 만큼 수십조 원 규모의 이 제안은 당연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현재 상황과 협상 환경은 그리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은 700조 넘는 돈을
투자하기로 합의를 본 것만 보더라도 옛날 말로 하면은 거의 깡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자국 중심의 이 마가의 본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여서요. 일본과 EU가 이미 타결을 했기 때문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굉장히 사실 이제 막판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봐야죠. 그런가 하면 조선업 외에도 미국 측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미국산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 요구를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농민들의 극한 반발과 함께 정치권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농업을 협상의 희생양으로 삼는 위험한 접근이며 농민을 외교 비용의 청구서로 전락시키는 발상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도 농민단체들은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농민 생존권 말살이라면서 정부의 무책임한 협상 태도에 맞서 연일 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 제안 패키지엔 이처럼 농산물 시장 개방, 방위비 분담 확대, 미국산 무기 구매 등 민감한 분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우리 정부가 최종談판에서 과연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국민 임명식입니다. 오는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대통령실이 국민 임명식을 개최합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고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을 하는 행사로 국민이면 누구든지 광화문 광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입니다. 공식 명칭은 국민주권 대축제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입니다. 이 대통령의 취임식 겸 국민들을 초청해 8월 15일 저녁 8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1945년에 태어난 광복둥이, 독립유공자 등 분야별로 다양한 시민 1만 명이 초대됩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먼저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팬콘서트에 혈세를 쓰지 말라면서 독립투사와 애국지사를 이 대통령 경축식의 병풍으로 세우겠다는 뜻이라고 했고, 강명구 의원 또한 취임 선서까지 한 대통령이 왜 굳이 광복절에 취임식을 다시 하고 싶어 하느냐면서 이벤트 정치를 꼬집었습니다. 당일 행사에선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라는 임명장 낭독식과 함께 다양한 문화 공연이 계획돼 있고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전직 대통령들도 초대될 예정입니다. 역대급 규모로 치러진 이 대통령의 취임식 겸 광복절 행사는 공식 초청을 받지 않은 국민도 경호구역 밖에서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은학의 정치 1항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에서 이른바 더 센 추가 상법 개정안이 처리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당정이 협의한 세제 개편안 방향에도 여야의 뚜렷한 이견이 보이는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인 박준택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국회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준택입니다. 네, 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강행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이제 법사위원이신 만큼 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부분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내용은 사회적인 수기를 거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라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이란 주장입니다. 수기란 부분이 이제 빠졌다는 주장인데 야당의 반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실까요? 예, 저는 그 국민의힘 주장에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저는 사회적 수기를 충분히 거친 사안이라고 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바보라는 말이 여론이 커지다 보니까 2020년경부터 서학개미 현상이 이미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이번 우리 22대 국회 법사위가 작년부터 최근까지 법안 소위를 7번을 개최를 했고 공청회를 2번을 열면서 토론 또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가정을 거듭한
그 시나리오를 토대로 마치 그 국내 기업이 외국 헤지펀드에게 경영권을 뺏길 수 있다면서 반대를 이제 계속 해왔는데 그런 공포 마케팅이 과연 우리 시장의 발전이나 국민들의 이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이 사회적 수기를 문제 삼는 것은 그동안의 그 과정을 함께 해왔던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상법 개정안 처리 속도 전에 재개 우려가 큰 상황인데 무엇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는 민감한 국면이란 점인데요. 여당의 입법 속도가 정책 예측성을 해칠 수 있고 제도와 환경적인 마련이 우선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예, 관세 협상하고 세금 상법 개정 이 두 가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세 협상은 그 미국과의 그 무역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할 그런 과제이고 상법 개정은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투자 유인책을 높여서 기업의 활동을 돕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표도 다르고 해법도 다른 사안인데 관세 문제 때문에 상법 개정을 하면 안 된다, 미룬다는 주장은 동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 때문에 정책 예측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 1차 상법 개정 당시에 논의됐던 그 법안들 빠르면 1년 전부터 이미 발의가 끝났던 그런 법안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도와 환경적인 그 여건 마련이 우선 아니냐는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도나 환경적인 여건이 제대로 구비돼야 우리 경제가 건강해질 수 있고 또 이번 2차 상법 개정을 통해서 그러한 개선이 되어간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상법 개정 그 논의 과정과 함께 코스피 지수가 상승해온 것, 이게 바로 우리 국민들과 주주들의 평가가 긍정적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안에 산적한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 속도전에 집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들도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검찰개혁, 구체적인 추진 방향, 그리고 이제 계획이 좀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건지 민주당 상황을 이번 질문에 좀 짧게 좀 들어볼까요? 예. 9월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 사법을 본격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만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되 국민의 권익보호와 국민의 권익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TF, 그다음에 우리 법사위의 일소위, 또 정부의 국정기획위에서 이 문제를 7월에 걸쳐서 8월달에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입법의 공백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과 함께 여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살펴보고 국토부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쟁점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바로 오시는 길이시라고요? 아직 하고 있는 중인데 네. 그래도 같은 국회안이라서 예. 잠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바로 또 달려가실. 네, 오늘 밤 12시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이제 그 인사청문회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국토부의 이제 김윤덕 문체부 최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네. 특히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계신 국토위에서는 김 후보자의 국토 부동산 분야 전문성을 두고 이제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 자녀 증여세의 납부 회피 의혹들도
다뤄졌는데 예.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런 의혹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까요?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요. 네. 대체로 정책과 관련돼서는 이제 국토교통위원을 과거에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정확한 뭐 수치라든지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미흡한 점이 있고 후보 본인도 조금 더 겸손하게 함께 공부해 나가자, 의원들 보고 현장 같이 많이 다니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3선 의원이시니까 이제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되는 부분은 뭐냐면 개인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재산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 충돌 부분이 나온 부분이 아직 이제 해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냥 사적 채무가 지금까지 26차례나 있었다라는 것도 상당한 많은 숫자인데요. 그 사적 채무를 맺는 데 있어서 이제 증빙 서류를 명확하게 남기지 못하거나 해서 그동안 공직자로 있으면서 재산 신고를 하는데 좀 꼼꼼하게 하지 못했구나라는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역 업체, 건설 업체하고 그런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 쓰고 이자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다시 원금을 갚은 부분이 나왔고요. 그런데 그 업체가 김윤덕 후보에게 이렇게 그냥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 없이 빌려주고 이자도 안 받고 그런 일이 있은 직후부터 해당 지역의 광급공사를 이렇게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두 개의 연관성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저희가 지금 바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이렇게 딱 맞물려 떨어지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 큰 국가 관련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후보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 않은가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분양권을 전매했던 그 경력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도 돈으로 취득한 게 아니라 대물 변제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손쉽게 부당 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 제기가 있는 데다가 본인이 살지 않고 바로 이렇게 전매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게 국토부 장관으로서 이해 충돌하고 걸리지 않나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여전히 이거는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온 상황에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그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다음 달 4일 본회의 처리를 지금 예고를 한 반면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필리버스터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하게 처리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었죠. 이거 좀 어떻게 처리가 돼야 할까요? 뭐 오늘 계속 얘기는 나누겠습니다만 일명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그리고 지금 8월 1일 전에 결론을 내야 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런 것들이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경제 이슈와 직결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노란봉투법 관련돼서는 당연히 회사가 잘못하는 점이 있으면 이제 투쟁할 수 있는 그런 노동자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되지만 이번에 개정안 돼서 온 거 보면은 직접 계약 맺은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원청 기업까지 다 확대가 되니까 사실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하청 또 재하청에 있는 노동자들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봐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불법하게 이런 투쟁이 있거나 또는 노사 분쟁 행위가 있어도 이거를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선의에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내가 일하는 사업장 말고 이런 다른 하청 기업이나 또는 원청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같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노동권을 보장을 할 때 이런 쟁의나 이런 거를 할 때 직접적으로 노동자의 근무와 관련이 된 내용 말고 노동자하고 직접적인 관련 없는 경영자들의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경영 투자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모두 다 대상으로 하겠다고 확대가 되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기업하기 힘들어지지 않겠냐라고 경제 8단체에서 다 좀 불편하다. 이걸 해서는 우리가 한국에서 굉장히 기업하기 힘들다라는 성명을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눈여겨볼 부분이 뭐냐면요.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그러니까 한국에 와 있는 유럽의 기업인들이 만든 단체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뭐라고 하고 나셨냐면
기업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시장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철수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사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과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사이에서 그 균형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현재는 이제 민노총이 대선 끝나고 나서 야 대통령한테 청구서 낸 거 아니야? 막 일방적으로 그쪽 얘기만 들어주고 있지 실제로 기업 근데 그 기업들이 뭐 자기들 배만 불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또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 일하는 사람들하고도 연결돼 있거든요. 이러니 한국에서 자본이 철수를 하고 또 회사가 철수를 하면 이제 일자리가 같이 철수가 되는 거라 그 균형점을 맞추는데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우려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리버스터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 국민의힘이 워낙 소수고 이제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하루 정도 국민들에게 알리는 효과만 있지 실제 표결하는 데 영향을 주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네, 노란봉투법 이제 관련 말씀하셨고 이번에 그 상법 개정안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이 이제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가 이제 됐는데요. 핵심 내용이 이제 집중 투표제 의무화, 네. 그리고 이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 네.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 이 상법 개정안은 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야가 이번에 이렇게 정권 교체한 이후에 대표적으로 합의 처리에 이제 마음을 모았던 게 상법 개정안이고요. 네. 바로 이달 지금 같은 회기 중입니다. 같은 회기 중에 이달 초 3일에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이 소수 주주에는 신경을 못 쓰다가 네. 소수 주주들에게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걸로 법안이 확대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상법 개정안이 그렇게 합의가 된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하자라는 입장이어서 국민의힘은 그런데 상법이라는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상장법인 비상장법인에 대해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닥은 잡았어요. 네. 그래서 기업이나 이 소액주주를 위해서 합의 처리를 하자라고 해서 지난번에 합의를 한 부분은 이미 법이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제대로 시행도 안 해본 상황에서 지난번 합의가 안 된 추가 내용까지 바로 이제 단독 처리를 하니 그런 식으로 합의 처리를 했던 거를 깬다라는 거고 단계를 밟아서 사회적 수기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올 가능성이라든지 실제 소액주주를 빙자해가지고 해치 펀드들 들어오는 거를 막아야 되는 그런 수기 기간을 둔 건데 이거 받고 추가 받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받고 합의하자 했으면은 그래 그러면은 소위 다음번까지는 보고 또 합의해 갑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챙겨놓고 그때 합의 안 된 거는 또 단독으로 하고 그러니까 국회 안에 합의 정신 깬 것도 굉장히 문제고요. 그리고 그때 수기하자고 해놓고 한 달도 안 지나서 무슨 기업들이나 경제단체 얘기를 들어봤겠습니까? 그리고 1차 통과안에 대한 그 경제적이나 사회적 효과도 아직 안 본 상태란 말이에요.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실적주의로 가는 건지 그러니까 그 실적이라는 게 야 우리 이런 법 통과했어 이런 실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네. 실제 경제적이 미치는 실적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속도전으로 달리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이어서 당 관련 질문 드릴 텐데요. 네. 이 답변을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세 협상 시간, 네. 지금 그 미국과의 관세 협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31일에 네. 미 재무장관과 만나서 관세 단판을 지을 예정인데 좀 분위기를 어떻게 짐작하고 계시는지.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날짜가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날짜가 정해져 있는 데다가 소위 우리랑 경쟁을 해야 되는 미국 내에서 우리랑 경쟁을 해야 되는 대표적인 게 일본하고 EU란 말이에요. 거기는 이미 다 협상을 끝냈어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우리랑 경쟁은 안 되는데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도 다 협상을 끝냈어요. 우리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 능력이나 미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벌써 이렇게 시간에 쫓기는 것 자체가
좋은 협상 방안이 아니거든요. 시간에 쫓기는 자가 네. 자기한테 불리하게 협상을 그렇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 순서가 된 게 굉장히 안타깝다. 그러면 또 이 시한을 넘겨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우리는 그냥 폭탄이에요. 25% 폭탄. 미국에 이제 일본하고 EU 같은 경우는 이제 상호 관세를 25%에서 15%까지 낮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가 아니라 네, 전력을 다해서 이달 안에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조선업 협력 카드 같은 게 지금 존재하는데 네. 분위기를 조금 짧게 진단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미국에서 원하는 답은 이미 줬어요. 지난번에 위성락 실장이 나토 회의에 대통령이 안 가는 바람에 이제 위성락 실장이 갔는데 그때 미국 측 의견이 크게 세 가지 답을 이미 준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업 관련돼서 어떻게 협력을 할 건지와 그다음에 방위 산업 협력을 어떻게 할 건지. 세 번째는 한국도 이제 유럽처럼 GDP 대비 국방비를 어떻게 좀 늘릴 건지 이런 거를 답을 달라고 했는데 답을 알려줬는데 답관은 자꾸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당장 그 얘기 듣고 와서 추경에서 국방비 예산 905억 원 깎아서 그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랑 검찰 특수활동비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미국에게 한국이 믿고 가도 좋은가라는 이런 퀘스천 마크를 남기니까 협상에 있어서도 자꾸 다른 나라보다 이렇게 밀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전력을 다해서 반드시 협상해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모레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급하기 때문에 31일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이 이제 다음 달 22일에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간의 러닝메이트제를 폐지하기로 이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기존에도 공식적으로 러닝메이트제는 없었습니다. 예, 뭐 러닝메이트를 해야 된다거나 내가 대표를 출마하려면 반드시 뭐 최고위원을 한 명 러닝메이트 해야 된다거나 최고위원 나올 때 반드시 대표를 잡아야 된다거나 이런 규정은 없었어요. 네. 다만 선거운동의 방식으로 보통 이제 여성 최고위원이 한 명이 들어가게 돼 있고 청년 최고위원 몫이 이러니까 어차피 반드시 한 명 돼야 되는 사람은 여성이나 청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트로 가면 서로 도움이 되겠다라고 얘기해서 선거운동의 방식으로 활용을 했던 거지 네. 제도로서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운동의 방식으로도 이제 그거를 허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뭐 구술적인 게 변한 게 아니라 선거운동의 방식이 변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체제에 크게 변동이 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당내 논란이 있는 게 홍준표 전 시장이 그 이전 대선 경선 당시에 그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배경에 신천지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논란인데 이거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아니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도 나오고 우리 당에서 뭐 지사 후보 뭐 국회의원 후보로 그렇게 온갖 누릴 거 다 누리신 분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본인 떨어졌다라고 해서 그런 그 카더라라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선배로서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심지어는 이번 대선 때 본인 한 표도 던지지 않았어요. 그거 대놓고 디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추가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준석 지금 현재 다른 당에 가 있는 대표가 뭐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지 사이가 좋은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홍준표 이제 전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기는 이준석 대표 시절이었고 그때도 그런 비슷한 뭐 이런 한간의 소문이 있어서 본인이 조사를 해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뭉특이로 특정 시기에 들어오거나 한 사례가 없었고 뚜렷하게 혐의점을 발견하기 힘들었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그 시기에 이미 한번 조사를 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의원님이 22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존재감 있고 가성비 좋은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 기억하시죠? 예, 그럼요. 부산 연제구 지역구에서만 이제 3선을 이제 역임하고 계신데 여대 야소 상황이기 때문에 의정 활동이 이제 결코 뭐 이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 이제 한 뭐 3년 조금 남지 않았는데. 어떤 정치를 펼치고 싶으십니까? 희망 정치 좀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일단 민생과 관련된 법안은 그 지금 현재
다수당인 여당도 꼼짝없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을 적극적으로 내서 통과시켰으면 하는데요. 네. 제가 이 국토위원회에 있다 보니 전세 사기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허그 보증을 이렇게 위조를 해서 네.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 부산에만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법을 소급 적용하는 법까지 제가 제안을 했더니 민주당도 같이 좋다고 해가지고 작년 12월 31일자로 통과를 시켜서 그 허그발 전세 사기 관련된 피해자들은 구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제가 전세 사기 관련된 3법은 또 새로 제안한 게 있거든요. 대항력을 가지는 시점이 현재는 내가 지금 이렇게 전세 계약 맺어도요. 오늘 밤 12시 돼야지 그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약 맺고 중간에 딴짓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뒤로 밀려가지고 못 찾아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전세 사기범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이런 거 신상 공개해야 된다라는 것과 네. 그다음에 전세 사기범들이 이 돈은 안 주고 있지 실제로 금융 소득이나 이렇게 빼돌리는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그런 권한을 이 국토 관련된 일하는 쪽에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거를 담아서 법안을 현재 제출해 뒀거든요. 그다음에 저출생 3법, 전세 사기 3법, 그다음에 싱콜 관련된 조사 권한 지도 뭐 이런 안전 3법 이런 거는 여야 할 거 없이 모두 다 찬성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법안 다 제대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 사기를 반드시 근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파워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을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